2008년 9월 27일 오전 8시 30분 상해철도 중국법원. 여기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중국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전 그녀를 정말 사랑했고 항상 그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저 사람이 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이들은 지금 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남자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여자.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2008년의 어느 봄날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3월 15일 오후 2시 44분 중국 상해에서 남경으로 향하는 후닝성 쿤산역에서 일하는 철도감시원 주 씨는 쿤산역 부근 철길에서 철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저 멀리 잔디밭에 있는 동그란 물체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상한 느낌에 그는 가까이 다가가 수상한 물체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순간 그의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놀랍게도 동그란 물체는 사람 머리였습니다. 주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이가 선로에 누워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오후 4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주변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철도 감시원 주 씨가 발견한 머리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40대 전후의 남성이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었죠. 한 경찰관이 주변 풀밭에서 두개골 파편으로 보이는 조각 2개를 찾아냅니다. 경찰은 선로 주변에 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지만 다른 신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일은 파손된 곳 하나 없이 모두 깨끗했습니다. 사람이 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나 핏자국도 보이지 않았죠. 경찰은 이 사건이 선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피해자는 다른 곳에서 살해돼 이곳에 유기된 것이다. 범인은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얼굴을 심하게 훼손시킨 뒤 이곳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마 후 경찰은 철로 주변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와 어두운색 상의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옷으로 머리를 감싸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뒤 기차에 탄 후 달리는 기차 안에서 검정 비닐봉지를 밖으로 던졌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 그 충격으로 인해 머리가 비닐봉지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기차역 너머에서 철로 쪽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됐지만 주변이 수풀과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경찰은 어떠한 상황인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만 범인을 잡기에는 그 단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시속 200km 넘는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에서 누가 과연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경찰은 먼저 범인이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차를 찾습니다. 후닝성 쿤산역에는 매일 200여 개의 기차가 지나갑니다. 지나는 도시만 해도 좋게 100곳은 되죠. 경찰은 이 중 범인이 비닐봉지를 던졌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차 57대를 추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57대의 기차 역시 지나는 도시만 해도 수십 개가 넘었고 이용 승객 수만 해도 대략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범인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머리가 발견된 쿤산역과 역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고 역무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지만 2주가 지나도록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유일한 증거인 머리조차도 얼굴은 심하게 훼손된 데다 관련된 실종 신고조차 없어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이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던 그때 담당 경찰은 이 매듭을 풀어줄 해결사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범죄 수사 전문가 장흔입니다. 장흔은 법의학적 얼굴 복원, 즉 사망한 사람의 머리뼈를 이용해 살아있었을 당시의 모습을 예측하고 재구성하는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3월 17일 피해자가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흔은 단연간의 경험을 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완벽히 복원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목구비가 비교적 집중된 편이에요. 이런 유형의 생김새는 안위성이나 강서 일대에 주로 살죠. 경찰은 장은에 의해 복원된 피해자의 몽타주를 후닝성 기차역 역무원과 경찰에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4만여 장이 넘는 몽타주를 후닝성 기차역과 인근 도시에 배포합니다. 3월 31일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안위성 방부시에 사는 왕문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몽타주의 남자가 3월 10일 저녁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 자기 형 왕문도와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가족은 여러 방법으로 형 왕문도를 찾고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실종된 왕문도의 머리 뒤에는 흉터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머리 뒤에도 역시 흉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는 바로 왕문걸의 형 왕문도가 맞았습니다. 왕문도, 당시 나이 48세, 안휘성 방부시 출신으로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는 마작에 빠져 큰 빚을 지게 되고 하던 일도 그만둡니다. 현재 그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소설이라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왕문도는 쿤산으로 자주 도박을 하러 갔습니다. 쿤산은 왕문도의 머리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죠. 경찰은 왕문도가 쿤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박빚 때문에 살해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쿤산에 있는 도박장을 유력한 범행 장소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입니다. 그러나 왕문도와 원한 관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왕문걸은 3월 10일 저녁에 형 왕문도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형과 연락이 되지 않아 경수 조소원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곧장 왕문도에 전환해 조소원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안휘성 방부시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소원에게 전 남편 왕문도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경찰의 말을 들은 조소원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관심 없다는 듯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조소은 1964년 11월 12일 출생, 당시 나이 44세. 1990년 조소은은 방부시의 한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왕문도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 동동을 낳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들은 선천성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조소은은 아들의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남편 왕문도는 아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문도는 게으르고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마작에 빠져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려먹고 빚까지 집니다. 또 성질까지 불같아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조소은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죠. 그는 결혼하자마자부터 바람을 피웠는데 심지어 아내 조소은과 아픈 갓난쟁이 아들 동동이 자고 있는 침대에 외간 여자를 불러들여 관계를 하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는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아내를 외면한 채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이고 함께 사는 등 아내를 무시하는 최악의 행태를 보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데다가 아픈 아들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던 조소은은 경제적으로 온전히 남편 왕문도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병원비를 위해서는 이 모든 치욕과 수모를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2006년 왕문도와 조소은의 아들 동동이 15년의 짧은 생을 살다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의 죽음에 조소은은 크게 상실합니다. 그리고 내내 철저히 아들을 외면했던 남편 왕문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2006년 10월 더 이상 남편 왕문도를 참을 수 없었던 조소은은 이혼을 요구합니다. 난리를 칠 줄만 알았던 왕문도는 의외로 순순히 이혼에 합의합니다. 조소은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가 남편을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아픈 자식을 허망하게 보낸 탓에 충분히 남편을 원망하고 증오해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소은은 어릴 때부터 줄곧 안휘성 방부시에 살았으며 타도시를 가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차 자체를 탄 적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경찰은 조소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소은과 왕문도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수색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수사에 애를 먹던 경찰의 눈에 조소은과 왕문도 사이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조소은과 왕문도는 2006년 10월 이혼했지만 여전히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왕문도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상당한 조소은이 왕문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2008년 4월 2일, 경찰은 왕문도의 전부인 조소은과 그녀의 연인 왕빈을 왕문도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왕빈은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소은은 왕문도와 16년을 부부로 같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결혼 후 줄곧 다른 여자를 부인과 어린아들이 있는 집에 데려와 당당히 한 집에 살았던 남편. 게다가 그는 도박에도 손을 대 큰 빚을 졌고 무력까지 행사하는 폭군이었죠. 하나밖에 없던 아들은 내내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 조소은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16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조소은은 문구점을 차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합니다. 행복이란 건 없을 것만 같았던 그녀의 인생에 왕빈이라는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왕빈, 1968년 2월 8일 출생, 당시 나이 40세, 안휘성 방부시 사람으로 특별한 직업 없이 상해 홍코구에서 오토바이로 사람들을 태워주는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왕빈은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왕빈은 조소은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조소은 역시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왕빈은 전남편 왕문도와 전혀 다른 남자였습니다. 조소은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에게 자상하며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소은은 왕빈과 재혼을 결심합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두 사람은 고등학생인 왕빈의 딸의 대학 진학에 맞춰 이사할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조소은의 바람과 달리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사랑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여름, 왕문도와 조소은이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조소은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한 전남편 왕문도가 조소은을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안 왕빈이 이를 제지하려 하지만 전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조소은은 왕빈을 말립니다. 왕빈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들을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이웃들 역시 왕문도가 매일 찾아와 조소은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렸다고 증언합니다. 왕문도는 8살 난 딸 소설을 생각해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조소은은 다시 예전의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왕문도는 막무가내로 조소은의 집에 눌러 살며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조소은과 왕문도가 이혼 후에도 같이 살았던 건 왕문도가 일방적으로 조소은의 집에 쳐들어와 산 것이지 조소은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왕문도는 조소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무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무력까지 행사합니다. 왕문도는 조소은이 왕빈을 만나는 걸 반대하며 계속 만남을 지속하면 두 사람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2007년 9월, 왕문도는 패거리들과 같이 왕빈의 집에 쳐들어가 집기들을 다 때려 부수고 왕빈을 위협합니다. 왕빈은 너무 화가 났지만 아직 어린 딸과 조소은을 생각해 참습니다. 특히 왕빈은 아직 고등학생인 딸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상해에 자주 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혹시라도 딸이 왕문도 일당에게 해코지라도 당할까 걱정돼 그는 모든 굴욕과 모욕을 참습니다. 왕문도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조소은은 자기로 인해 왕빈과 그의 딸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조소은을 보며 왕빈은 곁에서 그녀를 평생 지켜주겠노라 다짐합니다. 2008년 2월, 왕문도와 조소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누나가 이혼 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본 조소은의 남동생이 왕문도를 찾아가 따집니다. 그러나 이를 참고 가만히 있을 왕문도가 아니죠.
왕문도는 조소훈을 찾아가 말합니다. 감히 너 따위가 동생을 시켜 날 건드려? 너도 왕빈도 가만두지 않겠어. 왕빈에 따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너희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너는 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2008년 3월 7일 왕문도와 조소훈은 크게 다투고 왕문도는 왕빈의 집에 찾아가 그의 고등학생 딸을 위협합니다. 조소훈은 이를 필사적으로 말립니다. 이에 왕문도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 조소훈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왕문도를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고작 몇 년 교도소에서 살다 금방 나와 또 자신들을 괴롭힐 게 뻔했습니다. 저 사람을 없애야 비로소 끝난다. 조소훈은 왕빈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왕빈 역시 이제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왕빈의 딸 사랑은 유명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뿐인 딸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왕문도가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니 아빠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3월 10일 오후 4시 왕빈은 혼자 왕문도를 상대하기는 무리라는 생각에 자기 일을 도와줄 남성 3명 조통, 왕순당 조용강을 고용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떼인 돈을 받으려는 것뿐이라며 약간의 위협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속입니다. 왕빈과 조통, 왕순당 조용강 일당은 밧줄 테이프 등을 가지고 상해에서 방부시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밤 10시 왕빈과 그 일당이 방부시에 도착합니다. 왕빈은 조소훈에게 연락해 집에 왕문도가 있는지 묻습니다. 조소훈이 말합니다. 아니, 지금 밖에서 마작 게임 중이래.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 그들은 조소훈의 집 앞에서 왕문도가 집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밤 12시 왕문도가 집에 옵니다. 조소는 왕빈과 약속한 대로 왕빈이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미리 문을 열어둡니다. 왕빈 일당이 조용히 조소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왕문도가 잠이 든 걸 확인한 조소훈이 침실에서 나와 왕빈 일당에게 손짓합니다. 왕빈 일당은 잠든 왕문도를 밧줄로 묶고 본때를 보여줍니다. 이를 마치고 왕빈은 조통, 왕순당 조용강에게 약속대로 1700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상해에 돌아가서 나머지 500위안을 마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3월 11일 조통, 왕순당 조용강은 바로 상해로 떠납니다. 세 사람이 현장을 떠나자 왕빈은 왕문도를 죽이고 조소훈과 함께 왕문도를 화장실로 옮깁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왕문도의 신체를 작업해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왕빈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3월 12일 저녁 왕빈은 트럭을 운전하는 친구를 만나 상해의 양고기를 가져가 팔 거라며 친구의 트럭에 왕문도가 담긴 비닐봉지를 싣고 무사히 상해 숙소로 옵니다. 3월 13일 왕빈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상해 부동에 있는 하청과 공중 화장실 등의 왕문도를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왕문도의 옷은 태워버립니다. 3월 14일 저녁 왕빈은 왕문도의 머리를 가지고 상해 기차역에서 소주로 가는 후닝성 열차를 탑니다. 그는 기차가 쿤산역 부근을 지날 즈음에 화장실로 가 창문 밖으로 왕문도의 머리를 던집니다. 왕빈은 각기 다른 장소에 왕문도를 유기했기 때문에 경찰이 절대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화장실에서 머리를 던지는 바람에 철길 바로 옆 잔디밭에 머리가 떨어지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날 철도 감시원에 의해 왕문도의 머리가 발견되었고 이는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말죠. 경찰은 왕문도의 전부인 조소훈을 조사할 당시 조소훈에게서 이상함을 느끼고 그녀의 남자친구 왕빈의 행적을 조사하다 일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상해에서 보내는 왕빈이 왕문도가 사라진 3월 10일 방부시에 돌아온 걸 알게 됩니다. 경찰은 상해역 CCTV를 확인하던 중 3월 14일 영상에서 유의미한 장면을 찾아내는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 사람이 왕빈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손에 비닐봉지 같은 게 들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모양을 보니 안에는 둥글둥글한 물체가 들어있는 듯 보입니다.
왕비는 그대로 비닐봉지를 들고 기차에 탑니다. 그리고 소주에 도착한 뒤 바로 다시 상해로 돌아가죠. 그런데 상해로 돌아가는 그의 손에는 문제의 그 비닐봉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왕빈이 들고 있던 물건이 바로 왕문도의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방부시에 있는 왕빈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서 그가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남긴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에는 딸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조소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 역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합니다. 화장실 세탁기 주변 바닥에 있는 쌀알 크기의 혈흔을 발견한 거죠. 분석 결과 혈흔은 왕문도의 것이었습니다. 4월 2일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왕빈과 조소은을 체포합니다. 2008년 4월 5일 이들을 도왔던 조통, 왕순당 조용강 역시 체포됩니다. 2008년 9월 27일 재판이 중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왕빈과 조소은이 법정에 섭니다. 조소은은 주장합니다. 저는 왕빈이 전 남편 왕문도를 살해하는데 가담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왕문도가 죽었는지도 몰랐다고요. 이에 왕빈은 조소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왕문도를 살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소은이 절 설득했어요. 언제, 어디에서 죽일지 다 조소은의 생각이었고 범행 도구도 조소은이 가져다 줬어요. 중국 사법부는 판결합니다. 왕빈과 조소은은 공모하여 고의적, 불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고의성이 인정돼 사형에 처한다. 왕빈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조소은은 2년간 사형이 유예되고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조통, 왕순당 조용강 역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외도를 일삼고 폭군이었던 아픈 아이조차 외면했던 왕문도. 새로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연인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한 조소은. 그러나 법정에서 그녀는 끝까지 자신은 살인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딸과 사랑하는 여인 조소은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했다는 왕빈. 그는 법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조소은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죠. 여러분은 이 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되었을 딸들이 부디 큰 상처 없이 잘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